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맡게 된 이정직 노무사라고 하고요. 우리 일단은 처음에 노동법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라고 챕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은 우리가 뒤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비 일가정 영입 지원에 관한 법률, 뭐 고령자법, 직업안정법, 기타 등등 뭐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것들까지 다 배울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법률이거든요. 이 노동법이라는 파트가 즉 헌법, 그러니까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법이 왜 태어나게 됐고 헌법상 노동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면요. 1절에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노동법의 개념, 2번 노동법의 탄생 배경, 3번 노동법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 텐데 얘가 좀 골치가 아파요.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말씀,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 공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파트가 아니니까 교재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요.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보면요, 노동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에 16에서 17세기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기죠. 계급 체계로서 뭐 봉건주의 계급 체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고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 왕, 그 다음에 귀족, 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지주, 또 그 밑에 평민이나 농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노비 이런 사람들. 근데 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얘네들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요. 요 사람들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랑 사실 적합한 얘기는 아니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발전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과거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비슷했겠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사회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이 사람들 자유 없어요. 내가 나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직업을 좀 선택해 봐야겠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도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해서 살아봐야겠다. 안 돼요.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귀족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좀 써야겠어. 이런 거 안 돼요. 즉 뭐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혹은 뭐 비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소유라는 게 있어요. 부의 축적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죠. 희박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왕의 토지는 왕의 소유고 내가 왕의 것을 빌려서 쓰는 개념들이고 그 밑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봤자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이런 수직적 계층 구조 뭐라고요?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타파하고자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수직적 계급 구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계급 구조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고통받고 힘드니까 이거 타파하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요거 했어요. 요거 해서 이후에 이제
중간에 넘어오면서 이제 계급 구조는 과거처럼 이래요? 이렇게 수직적 계급 구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제는 모두가 평등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계급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뭐가 형성돼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요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요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 요 시민혁명 당시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거. 이 사람들 뭐가 없다고요? 자유요. 자유가 없으니까 헌법에다 이런 사안을 명시해요. 첫 번째, 자유권적 기본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유들, 뭐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다,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을 헌법에다 명시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 소유권 개념이라든지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자 뭘 하냐면 시민법, 계약과 관련해서 3대 원칙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요, 이 시민법 3대 원칙에는 계약 자유, 계약은 너랑 나랑 어떠한 내용이든지 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두 번째, 과실 책임. 너에게 손해가 있으면 내가 배상을 해주겠지만 그건 내가 과실이 있을 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절대. 소유권 절대 원칙은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런 개념이죠. 해서 시민혁명 일으키고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 당시에 계급 구조는 어떻다? 이렇게 나눠줬다고요.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저 수직적인 과거에 있었던 내가 선천적으로 가졌던 수직적 계급 구조는 무너졌고 지금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이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했던 이 부르주아 계층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량 생산 체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공장, 기계, 용수, 물자, 금전, 뭐 자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에겐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렴한 노동력. 이걸 제공할 수 있었다고요. 해서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나 물자를 갖춘 이 사람과 저렴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사람 둘이 만나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 3리터, 빵 3조각 받고 뭐 하루에 15시간 일한다. 이거 돼요? 이 당시에는 돼요. 왜 돼요? 여기요. 계약자의 원칙.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너와 나랑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두 번째, 여성이라든지 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탄광이나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돼요? 막 어린 아이들이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돼요? 돼요.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그 연소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요, 연소자와 소년을 훨씬 더 선호했어요. 광산에서. 왜 그래요? 왜? 광산이란 거 굉장히 입구도 비좁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인 남성 근로자가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적합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엔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있어서 뭐 갱도를 넓게 뚫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체구가 자그마한 여성이나 연소자를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연한이 막 25살 26살 이랬다고요. 생존 가능 연한이. 굉장히 열악했겠죠. 첫 번째 모순. 두 번째,
내가 그렇게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기계에 손이 쫙 빨려 들어갔어요. 졸았어요, 내가. 일하다가 졸았어요. 이랬을 때 사용자, 이 당시 이 부르주아 계층이 이걸 보상해 줄 의무가 있었냐는 거죠. 보상 안 해줍니다. 왜요? 여기 보는 과실 책임 원칙. 야, 네가 졸아서 네가 기계 손 빨려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뭐라 보상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해 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 뭐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보장을 위해서 사회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근로자가 누려야 될 사회 안전망 차원의 보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부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자는 본인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큼 사용자가 또 추가로 내줍니다. 이런 거 가능해요? 너희들의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위해서 내가 돈 내줄게.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자구행위로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결성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이 시민법 원칙과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아주 안 좋게 취급을 당했다고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그렇죠? 무슨 범죄와의 전쟁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야, 2명, 3명만 뭐 잡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이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모이기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저 16, 17세기의 수직적이었던 계급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모순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해결하고자 뭘 일으켰어요?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현재 이렇게 계급 구조가 분화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모순들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 수직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한 모순들이 해결이 됐냐고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이요. 여성과 소년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리고 뭐 장시간 노동의 산업재해로부터의 위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미보호,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뭘 만들어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 시민법 3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자유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냐. 근데 사람이 자유만 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라. 즉 국가는 최소한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얘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민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를 달라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만들어진 건 뭐예요? 자유도 좋지만 국가는 우리에게 최소한 보호도 좀 해달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도 해달라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얘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고요. 헌법상. 그 다음에 얘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입니다. 헌법상. 그리고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법률이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노조법. 이렇게요. 즉 뭐예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 뭘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저 자유권적 기본권 하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시민법 3대 원칙 하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양 당사자가 어떤 내용, 뭐
뭐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허용했었죠. 다 허용했었죠. 근데 이제 뭐 하겠어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다른 개별적 노동관계 법률에 의해서 장시간 노동 금지, 그쵸? 그리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근로 시간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 각각 근로자 개개인마다 뭐 해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보호다? 개별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보호다. 그리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인마다 보호를 했을 경우에는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이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을 기대하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해서 이제 뭐 임금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즉 자구행위로서 야 우리 이 최저임금 받는데 이 최저임금 너무 작다.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한 3, 4%만 올리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이 하긴 힘든 일이고 뭘 통해서 집단적 노사관계 즉 뭐예요? 노동조합 등을 결성해서 근로자 단체를 결성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와 노사관계 그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뭐예요?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기 위한 법률들이 노조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해서 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뭐 노동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노동법이 왜 태어나게 됐고 도대체 자유권적 기본권이 뭐고 사회권적 기본권이 뭐다. 이 정도 최소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이제 교재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1절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의 개념 보면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해되시죠?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2번 노동법의 탄생 배경이요. 읽어보시면요. 다 이해되십니다. 다 이해되실 내용이고요. 3번 노동법의 체계요. 개별적 노동관계, 집단적 노동관계, 그리고 조금 더 사회가 다분화됨에 따라서 이제 어느 하나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양가로 4번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거 4번 노동법의 법원까지만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 법원이 뭔가요? 법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사법원, 형사법원 할 때 그 법원이에요? 민사법원, 형사법원. 그 법원이면 제가 설명도 안 드리겠죠. 법원이 뭔가요? 법원은요. 이 재판상 분쟁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에 있어서 법관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예시를 드릴게요. 의는 그래요. 어떠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총체적인 부분이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둘 간에 뭐가 발생해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내용은요. 연차와 관련된 분쟁이에요. 연차와 관련된 분쟁이고 갑은 내가 너한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을은 25일을 1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싸워요. 그래서 갑이 주장하는 근거를 봤더니 봐라. 우리 회사 취업규칙. 우리 회사 규칙을 봤더니 너에게 적용돼야 될 휴가가 15일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될
관련된 근로조건들을 다루는 게 취업규칙인데 그 규칙을 봤더니 15일이라고 되어 있다. 근로자는요? 아니다. 야, 내 근로계약서를 봐라. 거기에 25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15일이라고 되어 있다. 을은 근로계약이 25일이라고 되어 있다. 둘이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법관에게 가겠죠. 법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사법원이요. 거기로 가겠죠. 둘이 싸우다 거기로 갔는데 그럼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 법인지, 어떤 게 맞는 내용인지.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문화에 되어 있는 법원의 기초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사또재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근거를 찾아야 될 거예요. 이 판단을 위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취업규칙 법원이고요. 근로계약 법원입니다. 근로계약 법원이에요. 또 법원이 되는 건 뭐예요? 헌법이 제일 꼭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기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원의 순서는. 어쨌든 간에 양당사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근거 있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먼저 취업규칙을 봤어요. 법관이 취업규칙을 봤는데 15일이라고 되어 있네. 근로계약을 봤더니 25일이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양당사자 간의 똑같은 사안, 연차 유급휴가라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법원 간에 이 법원 간에 다르게 내용이 규율되어 있죠. 이랬을 때 법관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법원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면 취업규칙,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상위의 법원입니다. 상위의 법원.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을 통과하는 원칙이에요. 뭐가? 상위 규범이 우선하게 돼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인데 그 원칙에 따라서 보자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상위의 규범이니까 취업규칙의 내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법관은요. 15일이다. 근로자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률이 일반 법률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일종의 특별법인 노동법이에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죠.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위 규범이 우선하는 게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만 노동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특이한 이론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즉 뭐예요? 하위의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상위의 법원이 하위 법원에 우선해서 얘가 적용돼야 되지만 비록 하위의 법원이라 할지라도 상위의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게 바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아시겠죠? 불리한 경우라고 얘가 불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대로 원칙적으로 상위 규범이 적용된 게 맞는데 뭐 어떤 경우 얘가 하위 규범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원칙은 뭐다?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뭐예요?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인 게 뭐예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예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법원 간 충돌은요. 상위 법원과 하위 법원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의 얘기고요. 어떤 경우? 상하위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고 같은 법률, 같은 순위의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뭐예요? 상하위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예요? 동의법원. 동순위 법원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는 경우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예를 들어 1991년에 시행되었던 근로기준법과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충돌합니다. 이때 규정했던 연차 내용과 이때 규정하고 있는 연차 내용이 달라요. 그럼 뭐 따라야 돼요? 당연히 신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법이 우선하고요. 동의의 법원과 충돌하는 경우 신법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과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일반법과 특별법.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선원 같은 경우, 배 타시는 선원분들 있죠. 그 선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힘들고 근로조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어디요? 선원법이 따로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선원한테는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특별법인 선원법이 적용돼요.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다만 특별법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특별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원칙은 특별법이고 다만 내용이 없다 이랬을 때 일반법이 보충 적용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양가로 1번 법원이 뭔지, 법원 간 상하이 법원 간 충돌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같은 동의의 법원, 동순위의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내용까지 본 거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다음 진도 나갈게요. 잠깐만 쉬시겠습니다.